지방선거 결과 예상 우리 홍사님부터 좀 한번 해보시죠. 강력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이 10대 7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번에 민주당은 그보다도 더 크게 패배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호남과 제주에는 다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경기도는 뭐 마지막까지 저는 우리 조사상으로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데 경기도마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호남이 3이고 제주가 4니까 10년이 17로 가야 되잖아요. 17대 13? 제주 경기를 살리면은 이제 13대 4에도 거기를 살리면은 12대 5. 12대 5. 13세나 12대 5 정도. 사실 충청 벨트는 버틸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무너지니까 제가 노선 얘기는 후보가 없는 표를 100으로 보면은 정당에서 모아주는 표가 70이고 후보가 본인이 모으는 거 30이에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보면은 뭐 대선 직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비슷비슷하던 지지율이 지금 15, 20% 이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져 버리니 개별 선거구에서 뛰고 있는 후보가 지역 그 정당 고정표를 개인 기록, 개인 인물표로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니 세종시도 민주당이 어려운 겁니까? 네? 세종시. 저희들 조사상으로는 세종시도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13대 4 혹은 경기에서 이긴다면 12대 5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저도 비슷한데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는 조선시대로 따지면 전라감영이 정치하는 그 통합 강화를이에요. 그래서 네. 전라감영 정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 잃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던데 저도 뭐 잘하면 뭐 세종시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경기도 좀 분위기가 넘어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사상으로는 아직까지 아주 계속 박빙인데 예. 뭐 지금 김은혜 후보도 상당히 뭐 KT 청탁 의혹도 있습니다만 김동연 후보도 지금 느닷없이 터진 이 지금 그 모 기업 그뭐 후원금 문제 이것도 명쾌하게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되고 또 하나는 문제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이 상당히 지금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진탁 선거가 되다 보니까 투표율 전체가 만약에 낮아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통적으로는 그 경기도가 민주당에 상당히 조직이 강고했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이 어제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과를 둘러싼 그런 형태. 왜 사과했냐? 참으로 왜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지금 사실은 뭐 지지를 갖다가 지금 오래 보기 싫어서 분노하는 부분 때문에 투표를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이 윤을 가서 찍어준다 이런 건 아니라고는 봐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외관상으로 보면 인천이나 뭐 경기나 강원이나 호남 충청 세 군데나 충청 네 군데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민주당의 저런 행태를 보면 이번에는 솔직히 말하면 마지 못한 사람들만 와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근래 투표 중에 아마 투표율이 제일 떨어지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속에서 지금 지금 접전 지역들을 대부분 질 것 같아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수습해가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하기 때문에 잘했으면 뭐 제가 볼 때 한 8개 정도는 먹고 하면서 큰 차이가 안 나고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저도 5개를 못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응을 들어보니까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참패가 예 차라리 지려면 확실하게 져버리라.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중간하게 지면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성 못하고 0.73% 지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거죠. 지려면 이번 선거를 확실하게 지면 오히려 2년 뒤에 총선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에는 그러니까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국민의힘이 2018년 지방선거 20년 총선에서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졌죠. 지는 바람에. 확실하게 지니까 이준석 당대표, 네. 윤석열 대선 네, 후보로 네, 갖다가 네. 받아들일 수 있었던 네, 거죠. 이게 그거는 뭐 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도 뭐 우리 차 교수 이야기인 대로 전라감령 조선시대 네 군데에서 나머지 이제 각축이 되는 게 경기, 세종, 충남, 뭐 이 강원 이런 부분인데 이 속에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세종시까지 하겠냐. 세종시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거의 다 공무원들로 이루어졌고 공무원들이 또 상당히 화이트 칼라층들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압도적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이겨온 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역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그거는 몇 대 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다. 네.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한 5% 대선에 짓지만 경기도에서 한 4.8%인가 이렇게 이겼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에 전체적인 배치에 있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분당 갑이나 설사 떨어지더라도 경기지사를 이긴다든지 네. 뭐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출마를 안 하고 정말 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돌면서도 경기도 선거에 이 집중해서 경기도로 갔다가 이렇게 뭔가 수승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 선거 전체의 어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의미 있는 결과지 않나 이러는데 뭐 그 부분이 다 전부 다 엉클어져 버렸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경기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가 지금 정당 지지도의 어떤 이 10% 이상 지금 불균형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예. 그런데 본인이 또 미스터 클린인데 뭐 후원금 문제 기타 등등이 나오고 하니까 아마 뒷심 또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뭐 12대 5, 13대 4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어쨌든 간에 출범 이후에 한 달 남짓해서 벌어진 선거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2년 뒤 총선이 중요하잖아요. 그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입법 권력, 국회가 완전히 이 여소야대도 큰 여소야대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뭐 정계 개편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그리고 거꾸로 민주당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 다수 의석을 가진 어떤 이 그대 야당으로서 또 어떤 이 국회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번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게 되면 아마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한 천군만마 같은 그런 효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국정 견제가 아무래도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일단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전당대회를 두고 민주당이 상당히 분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구심점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봤는데 그 구심점 자체가 상당히 좀 흐려지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당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정권을 견제하는 힘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국정 그립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그거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일단은 인사입니다. 인사가 이번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하여튼 관철은 시켰습니다만 뚝심으로 버텨가고 관철시켰지만 제가 지난달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자기 측근들 중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육법정부라고 그랬잖아요. 서울대법대 출신이 6명이 포진하고 있는 이러한 식의 인사가 상징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행정부가 대통령의 가신들 중심으로 해서 국정이 굴러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인사 부분이, 그리고 특히 인사의 추천 검증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지금 검찰이 모든 걸 다 주도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뭐 아까 적폐청산 말씀하셨지만 과연 적폐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 저거는 정말 잘 그 이제 적폐를 잘 청산했다고 보는 세력도 있지만, 반면에 저거 정치 보복 아니야? 저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이런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은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는데 지금 간단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상당히 그 국제 글로벌 뭐 공급망 자체가 지금 지금 개선한다고 하지만 거기 따른 또 중국의 또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지금 상당히 엄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경제라는 걸 잘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갖다 잘 핸들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이 한덕수인데, 오늘 지금 한덕수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발목이 잡혔어요. 윤종원 국무조정실장을 한덕수 총리가 지금 나름대로 딱 예정을 했는데, 지금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사람이 소득주도 성장하고 최저임금 인상할 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는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쓴단 말이냐. 그래서 벌써 힘겨루기 양상이 나면서 만약에 이것을 한덕수가 간처를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은 한덕수의 색깔이 사실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의 도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뭐 ICBM 하고 지금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연속해서 쏘았는데 아마 곧 7차 북핵 실험을 할 것 같고요.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이 다녀가고 난 뒤 전략적이 있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하고 지금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으로 간다고 그렇다고 하면 북한은 계속적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일 건데, 이러한 이 한반도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정말 힘든 국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지금 좀 윤을 바라보는 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윤이 야당하고 협치를 해서 경까지 갈 거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수완박 할 때 윤이 하는 처사를 보면 그럴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윤이 한동훈을 앉혀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에게 인사 검증까지 시키고, 최근에 검찰이 보면 이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수사,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재기 수사, 이런 걸 슬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이 검찰의 힘을 빼고 기득권 입장에서 그냥 윤한테 예측되었듯이 여야가 개헌이라든지 연정이라든지 통합정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윤이 검찰이라는 이 칼을 쥐고 앉아서 굉장히 그립을 강화해서 갈 거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선거가 6월 1일 날 끝나면 그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수사를 굉장히 할 것 같아요.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거나 안 되거나 관계없이 할 거라고. 맞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지검의 합수단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이 그걸 지휘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이번에 7개 선거하는데 한 5명이 걸려볼 거예요. 최소한 한 5명이 걸릴 것 같아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 7개 중에. 그럼 또 의원이 한 5 늘어나지요. 물론 자기들이 그만둔 것도 있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국회의원을 윤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의원을 수사하는 것도 별로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섞어가지고. 왜냐하면 당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라면 여당도 수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야해서 수십 명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부분으로 결국은 부패 척결 쇼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지지율을 유지해 가고 대중들에게 이 이벤트를 하기에 좋다라는 유혹에서 못 벗어날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이 앉아있는 저 자체가 그걸 상징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야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탈자가 생길 수 있을 거라 봐요. 저는 8월 달에 야당 의원들 내부에서 그 당권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그 전으로 해서 이탈자들이
아마 조금 이동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별 이동에도 큰 부담이 없어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전개되면서 이 사정 수사와 더불어서 적폐 청산 그러면서 정계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보궐선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거고 또 야당 의원들의 그 당적 변경도 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이제 영위할 수 있는 카드고 아까 말한 코로나가 지금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문정권이 정권 아마 대창출했을 거예요.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어쨌든 대중의 민심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계산이 어긋나게 된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코로나 문제가 다시 번질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경제가 이제 제가 볼 때 1년 안에는 100% 터진다고 보고 빠르면 6개월쯤에도 터질 수 있다. 미국에서 이제 위기가 터질 때 같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적 위기입니다. 그때 윤 정권이 과연 과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처럼 대중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건 뭐 루스벨트가 잘한 거는 대공황을 극복한 게 아니라 대공황은 전쟁 때문에 극복된 거고 대중을 위로한 거죠. 그런데 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윤이 이제 만약 잘못하면 급정직하 정권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기득권 모습을 취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음 총선 전까지 짧은 기간 안에 정치권 향배가 180도 바뀔 수 있는 어느 쪽으로든 이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떻게 통치하느냐는 것보다도 그것이 내가 볼 때는 한 50%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볼 때는 또 50% 작용할 거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닮은 꼴이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윤석열한테 최고 큰 기여 역할을 해준 게 민주당이에요. 이 지금 이 검수완박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정당으로서의 민주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해서 무너졌고 두 번째는 그 법을 통과시켜 실익을 한번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 검수완박 이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뭐 지금 이야기 보면은 이 공수처 중수청 공수처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만들었다 칩시다.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많은 권력의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예요. 차라리 검찰이 모든 걸 할 때는 검찰은 그 중에서도 독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검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 견제라도 가능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공수청이나 중수청이나 공수처가 생기면은 절대적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 정부에 더 내가 볼 때는 애속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민주당이 바보라는 게 예를 들어 정권 재창출했으면 이런 법을 강행해갖고 이 중수청이나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칩시다.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왜 이것을 이런 법안을 만들어갖고 상납했냐 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뭐 거기에 대한 정치 중립적인 장치를 만든다.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상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익도 없고 정치적 손해를 보는 짓을 했는 거예요 민주당이. 나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민주당은 전략적 개념이 없다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더 큰 장악력, 이 그 검찰 권력기관의 장악력을 민주당이 만들어 줬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민주당의 180석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다는 건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즉이 과거와 같이 민주당 내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면 180석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일당이에요. 당내 개보가 없고 소위 말하는 스스로 이야기하자면 원팀이라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럼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민주당 내에는 발언의 자유권이 없는 반민주정당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반민주정당이 180석 갖고 있으면 더 위험하지 그것이 어떻게 이런 데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은 시스템상으로 정당 구조를 지금 유연하게 위기 상황에다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연한 조직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큰 이 권력기관의 장악력을 갖고서 이 융통성이 없는 이 그 민주당을 대응하기는 더 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명목적으로 현 정부하고 충돌하려고 하는 이 180석의 이 세력하고 두 개가 충돌하면 할수록 내가 볼 때는 그 과정에다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검찰공화국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검찰이 힘이 세워져서 이 성과를 내면은 그 부분도 희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총선 때까지 국회 권력이 어떻게 되는 데까지가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이 민주당이 이 견제론과 견제론을 이야기하는데 효과적인 견제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도 스타일이 보면은 이 그 타협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예상이 되고 여기는 어떤 현실의 이 적응력이 뭐라고 하고 조율이나 이런 융통성 있는 대응력이 없는 민주당과 계속 강대강 충돌을 하면서 결국은 그 과정에 되고 뭐 이제 여야가 바뀌었으니 윤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이 이제 모든 국정에 이끌어져 가겠죠. 그래 되면 결국은 이쪽과 저쪽 그냥 캔들만 결합이 되어 갖고 윤석열 대통령도 초기에는 조금 다시 올라왔다가 제가 볼 때는 40%에서 50%의 지지율을 갖고서 계속 밀고 나가는 이런 지루한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있는 예상이 된다. 예, 지금 이 며칠 뒤면은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섭 그 원구성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둘 중 하나는 서로 각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에 이 상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했으니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주겠다고 서로 이렇게 그 약속을 대국민 약속을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 현재 야당이 된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또 두 개를 국회의장은 당연히 일당이니까 일당에서 나오는 게 당연한데 이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둘 다 갖는 이런 모습으로 또 고집하는 모습이 되고 국회가 원구성이 굉장히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결론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그 민주당이 고집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맡았었잖아 처음에는. 네. 이게 그래서 이분 또 쉽게 아마 그렇게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또 다시 어떤 좀 여야 간의 이 강대강 대치가 있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 정치적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 우리 국민들이 좀 상상력에 의한 정치적 상상력이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5.18 같은 경우도 뭐 아무도 생각 못했죠. 김종인 위원장도 혼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무릎 꿇고 사죄하고 올 정도로 또 본인도 바로 거기 이 당 후보 시절에 이렇게 이 출입을 거부당했을 정도인데 그렇게 그 상당히 자신감이 와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100여 명이 가서 뭐 이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황 소장이 늘 이야기하는 개헌 부분, 연정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그 여야 의원의 계산과는 달리 상당히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협의 정치 이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로 연결되진다면은 상당히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의 답답한 어떤 그 전국 속에서 뭔가 시원하게 뻥 뚫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선거를 앞둔 야당 의원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과연 그것이 아까 말한 경제라든지 북핵이라든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갖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윤석열의 어떤 이 국정운영 가능할까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그냥 오지는 않죠. 이게 민주당 그 의원들을 뭐 빼가기 식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사정 정국으로서 어떤 그것도 뭐 사실상 오히려 더 부메랑의 효과가 더 클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국의 어떤 고착 상태에서 이게 국정 운영에 좀 신선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이것에 의해서 새롭게 그 개헌이라든지 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민주당 8월 전당대회입니다. 8월 전당대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성패와 상관없이 이재명 그 후보는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느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지금 현재 조기 등판을 한 이상 지방선거에 당대표로 나가는 것은 뭐 갈 수밖에 없는 길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데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이재명 지금 후보가 이번에 보궐선거에 뛰어든 만큼 아마 다음 수순은 뭐 8월 전당대회 가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방선거의 결과인데요. 지방선거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만큼 참패, 특히 수도권 3개를 다 잃어버릴 경우, 특히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경기도를 잃을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후보의 8월 전당대회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8월 전당대회를 고려할 경우는 말 그대로 저는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에 놓으면요, 뭐 하여튼 지방선거 결과가 어쨌든 간에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야당으로서의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과 이게 자성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이렇게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존의 주류 세력들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같이 못 간다고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선택이 저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팬덤 정치를 비판했어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우리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의 아바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팬덤 정치를 비판하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오늘 뭐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놀랐어요. 사실 그 용기, 진정성, 이 두 가지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러니까 개딸들이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막 게시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야, 기성정치인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나름대로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 당의 이런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살아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 지금 사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약간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송영길이 출마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윤호중이 비대위원장을 계속 가려고 할 때, 이재명이 출마하려고 할 때 안 된다고 그때 좀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천력이죠. 본인이 앉아있고 86 없애고 뭐 정치문화 바꾸겠다고 하지만 이 비대위원장이 말 그대로 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정치적 정통성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또 비대위원장이니까 임시 지도부거든요. 어차피 지금 선거 끝나고 나면 없어질 거기 때문에 힘이 실리지가 않는다.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박용진 의원이 자기가 내가 박지원 돕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저는 이 지금 재선 3선급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박지원 혼자서 외로운 목소리를 하면 그냥 그렇게 사그라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 토말처럼 부서지고 말 겁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에 충성을 바치는 그룹도 있지만은 이 보궐선거 결과가 안 좋고 본인이 또 개항을 해서 뭐 아주 신성을 하거나 겨우되거나 뭐 떨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계속 유지가 될까 5년 동안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0.73. 0.73% 차로 떨어졌지만은 그것은 뭐 이재명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좌우 진영에 의한 표대결의 그 부분에서 진영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있을까? 또 어쨌든 선거만 끝나면 아마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맹렬하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뺀 민주당을 윤이 상대하려고 할 수가 있죠. 그건 당연히 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선에서 여러 가지 불쾌감이 쌓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없는 다른 민주당과 상대하려고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올해 그 호남의 이 지금 의원들 다수가 사실은 이재명으로 호남의 민주당 내부의 헤게모니가 상당히 빠진 상황인데 그 호남 헤게모니를 갖다가 회복하면서 정통 민주당으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이재명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으로 봅니다. 안팎에서 그러니까 여권에서의 수사 또 언론의 비판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 등이 일어나면서 이재명이 조기 제거될 수도 있다. 저는 이재명이 8월달 당 대표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후보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당 대표가 되려면은 당선이 돼야만이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선 안 되더라도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당선되면은 도전할 것이고 당선이 되면은 당권에 도전을 하면은 당내에서 엄청난 분열 에너지가 폭발할 겁니다. 그것이 실제 당의 분열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큰 내용이 생길 거로 봅니다. 그다음 왜 이재명 후보가 대권에 당권에 도전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첫째는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본인이 5년 후를 내다봐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재명 외부 요인으로 봐서는 당내에 솔직히 말해서 대표감이 누가 있나요? 민주당 내가 노상 민주당 비판하면서 한 소리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금이라도 사람이 크려고 하면은 저희끼리 눈찔리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들은 민주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 당원들 진성 당원 지금 요즘 권리 당원이라 하나 내가 그 40대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일진의 흉내를 내가 비판할 때 일진들 놀이 하듯이 당 홍천 주고 1선, 2선, 3선, 4는 이 국회의원들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이나 국민적인 대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다 넣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민주당 내 3선, 4선 중에서 국민적 대중성을 갖고서 있는 인물이 있느냐, 당 대표를 할 만한 인물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송민길 논쟁도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에 뭐 박주민도 이야기됐고 몇 명 이야기됐지만 솔직하게 시민들 그 사람들을 서울시장감으로 생각을 하나요? 안 하죠.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다음에 이렇게 볼 때 경쟁력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 본인이 문제됐고. 그렇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 당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충돌은 엄청날 것이다. 그 다음 이번에 박지형. 이제 나이도 26이란가 그렇죠? 네, 26. 네. 사실 이 박지현이 지금 비판하는 거는 그 윗 기성 정치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용기 대단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박지현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위 세대들이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찍어 누르고 있죠.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박지현이가 아까 우리 차 교수님이 뭐 이전에 그런 어떤 그 과거에 그런 어떤 그 일관성을 지적한데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이 나이가 이제 26이에요. 그런 데 대한 정치적인 완결성이라든가 정치적 이런 거의 완결성 이것까지는 이 어린 비대위원장한테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단지 정확히 그 현실을 직시를 하고 옳은 거는 옳고 옳지 않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내줄 수 있는 그 진정성과 용기면 저는 충분을 하다고 봅니다. 26살이면 그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향후 민주당의 미래를 놓고 본다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같은 저런 2030 세대들이 많이 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진짜 박지원 어머니는 이걸 보고서 참 위에 언니 오빠들 윗세대들 좀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그 국민의힘의 몰락 속에서 이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했잖아요. 민주당도 어떻게 말하면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참패 속에서 8월 정당대회가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당대표가 출연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정말 본인이 국민들에게 또 당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걸 밝혀라. 이번에 밝히지 않으면은 그냥 설려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쓰나미에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아마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민주당으로서는 마지막 기회다. 그 마지막 기회를 이 국민의힘도 주호영, 나경원 후보들, 쟁쟁한 후보들이 다 나왔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죠. 처음에 김학우 의원을 자기는 지지하려고 나왔다 단일해서 김학우 의원을 지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지금 뜬 거잖아요, 이게. 예, 그거는 누구의 어떤 그 전략과 거기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보수의 민심이 작동했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8월 전당대회 민주당 변화의 어떤 혁신의 어떤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